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해서 잡아간 다음에 1월 말에 발급된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일반 면허라는 게 있어요. 일반 면허 46호 이런 걸 보면은 베네수엘라 정부나 베네수엘라 구동 석유회사가 가능하는 원유 생산 수출을 일부러 허용해 주면서 미국 기업만 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일반 면허들도 보면은 대체 비슷합니다. 미국의 쉐브론이라든가 영국의 BP, 이탈리아, 에니, 스페인, 랩솔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베네수엘라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제재들 오늘 소개할 곳이 바로 이 많은 제재를 누가 하나 그걸 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부 오팍이라고 부르는데 OFAC 거기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미국의 숨은 손인 거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석유 수출국 OPEC과 오팍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군요. OFAC. 좀 소소한데요? 이 웹사이트 자기네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은 이 오펙은 미국의 국가 안보나 경제 위협에 대응해서 특정 외국 관할권 및 정권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 밀매업자, 대량 무기 확산자 등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경제와 무역 제재를 집행하는 조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펙의 승인이나 또 뭐 미국법으로 면제되지 않으면은 미국인이 특정한 무역이나 금융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인이 아닌 이들도 비미국인도 금지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만 뭐 인도주의적인 활동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와 관련된 거래는 허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면허를 발급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한테 발급된 한마디로 제재 면제해준 이게 이제 그런 일반 면허인 거죠. 사실 미국 재무부가 이 경제 제재를 외국에 대한 압박 조치로 삼은 거는 뭐 18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네요. 그때 영국하고 싸우면서 했던 건데 그렇지만 이 적국의 자산을 동결시킨다. 미국에 있는 계좌 손보떼게 한다. 이런 게 본격화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에 이제 중국이 참전하니까 그해 말에 미국 영토에 있는 중국 자산, 북한 자산만 얼마 안 됐을 거고 묶어둬야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 자산 통제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그 1960년 조금 더 개편이 됐고 그래서 지금의 이 오펙이 된 거죠. 해외 자산 통제부,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 저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이걸 반영하는 그런 조직이군요. 이게 그래서 뭐 가장 강력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기관 이렇게들도 불러요. 사실 이 기구가 이렇게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사실 이렇게 역할이 커진 거는 21세기 들어서예요. 그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 전까지 사실 정부는 세계의 동맹 흐름을 자유롭게 막는 게 아니라 그 다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테러 자금을 차단하는 막고 이렇게 옥죄는 게 재무부의 새로운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융 제재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큰지를 절감하게 됐다는 건데 그때 초반에는 이제 이슬람 무장 조직들 자금줄 차단하는 거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전방위로 확대됐죠. 예를 들면은 2005년에는 이라크인들한테 의약품이나 식료품 전달했다고 해서 미국 민간단체가 월급 2만 달러 때리고 그러면 2007년에는 스페인의 여행사를 제재했는데 이유가 미국인들 쿠바 여행 중개했다라는 거였어요. 여행사가. 근데 이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달러를 못 쓰게 하는 거. 이 조치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를 정부가 세상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2005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국내에서도 엄청 많이 보도됐었죠. 마카오 은행인데 북한의 자금 세탁 경로다. 그래서 이 은행을 제재를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게 엄청난 노력이라 이거를 노릴지 모르는 건 이 세상 깨닫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놀렸다. 흔히 이제 뉴스를 듣다 보면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동결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특별 지정 국민이라고 하는 SDN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다음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자산 동결은 아니지만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산업
지역과 관련된 대상자들도 있고 테러 조직이나 마약 관련 경우도 있고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과 범죄 건수가 1만 7천 건입니다. 제재가 그리고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시시콜콜하다 보니까 여기 유럽 기업들 보면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 미국하고 거래를 사실 거래 안 하는 기업들 없잖아요. 세계 기업들 중에서. 뭐 법률 자문 컨설팅 받으면서 뭐 이거에 하나라도 뜻밖의 걸릴 수 있으니까 발목 잡지 않은 방법을 고심들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국제적인 어떤 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지키면 그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요?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키면 미국에서 사고 못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단순한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라고 규정한 대상을 제재 대상으로 여기죠. 근데 그 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하고 거래한 자들도 미국에서는 거래 못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게 바로 방코르트 아시아 사건 때 위력을 발휘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국에 호일 정도 있으면 안 돼. 이거 그다음에 뭐 이란하고 거래하면 안 돼. 북한하고 거래하면 안 돼. 뭐 이란과 북한하고 거래를 금지 이거는 유엔 안보리도 제재한 겁니다. 국산 문제로. 그 중국의 호일 쓰거나 이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안보리 제재도 안 된다는 국가나 기업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법규로도 별도로 제재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안보리 제재보다 더 범위도 넓고 강도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제재만으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미국이 우리 관할권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해서 지지국가를 높인다라는 건데 근데 듣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미국하고 절연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흐름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제재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사실 그렇죠.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쁜 놈들을 제재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는 뭐 미국 맘대로 미국을 믿고 있는 일방적인 약간 그런 자들.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특히 이게 미국 안에서도 네. 그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또 시민 자유나 표현을 누르고 표현 자유를 누르고 민간단체 활동을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치들, 특정 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소송도 많았고 미국 안에서도 또 제재 리스트에 올릴 때 아니 말이라도 좀 들어볼 할 기회를 줘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반론권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말에는 몇몇 단체가 이 재무부 조치를 가지고 소송을 냈는데 이 단체들이 레바논에서 중도 이슈로 그렇게 정치 토론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토론에 나오는 레바논 사람들 중에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금융거래 무역 제재와 하는데 이것에 이 단체들은 이 오가비 행사를 막으려고 하니까 아니 경제적인 거래도 아닌 토론회를 막는 것은 그건 너무 심한 거래만행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법 쪽에서 그런 정치 토론도 막는 것은 막기로 한 방침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외 자산 통제국 미국을 상대로 뭐 소송을 하거나 싸우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들의 시민 자유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사실 외국 전문학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무역제재, 금융제재라는 게 항상 다른 것하고 같이 가잖아요. 우리는 이번에는 지금 보고 있는 건 금융제재뿐이지만 다른 많은 약법 조치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래를 하면은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첨단 무기 안 줄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다가 했던 것처럼 관세 폭탄 때라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다가 미국의 제재가 자의적이고 이 제재 대상에 올리는 과정이나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은 일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를 몰아붙인다면서 뭐 주요 에너지 기업의 프로젝트를 상당히 제재 대상에서 빼내서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이 있고 왜 저렇게 하는 거냐 뻔해주는 거냐 사실 이번에 그 미국 기업과 협작한 사업을 제재하지 않은 러시아 루폴 사례 그것도 그렇죠. 그런 거죠.
미국의 제재 대상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돈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란하고 핵합의한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5년에 네. 이란에 그러면 당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제재 앞으로도 유럽 기업들은 거래하세요 그랬는데 유럽 은행들이 움츠려들고 다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언제 맘바뀔지 모르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제재는 영원한 제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미국의 의도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떨어뜨리게 오히려 떨어지죠. 이거 지금 모두가 다 미국의 신뢰도를 얘기하는 게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제재 효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걸 막혀둘러 되니까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세부터 5만 가지를 다 끌어들여서 이제 태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한 나라를 상대로 한 압박에서는 미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인도가 굴복해서 러시아 제재에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런데 온갖 무기를 찾아내서 다 엮어서 흔들을수록 미국의 신뢰는 떨어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중국이 자기네 야심도 있긴 하지만 네. 대체 금융 시스템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망을 피해 가려고. 예, 피해가게끔 하는 도민을 미국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각국이 이 외환보유고에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다변화하는 거. 아 왜 달러만 갖고 있다가는 미국의 행동에 너무너무 휘둘릴 수 있고 네. 이게 미국이 착한 제국으로 보였던 시절에는 이 정도까지 경계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적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유럽도 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맹국들도 이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미국의 횡포가 세계에 불안을 주고 자꾸 세계가 다른 길도 찾게끔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방법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수상한 GPS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정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가장 공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오, 그럼 KBS 일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KBS 일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가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KBS 일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KBS 일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을 뿌연 먼지 안개가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의 먼지 농도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북서풍을 타고 북의 먼지까지 날아오면서 공기는 종일 매우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모레 일요일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수도권과 강원 내륙, 대전과 충북,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
낮에는 전국이 맑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0도, 강릉과 제주 19도, 광주 22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5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